첫 번째 회계 감사, 두 번째는 세무 자문, 세 번째는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경영 자문. AI가 도입되면 이 세 개의 각각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홈택스 볼 때마다 회계사와 세무사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만드는 작업 다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AI가 합니다. 그 업무의 영역 앞에 뭐가 있냐면은 소위 영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업계 용어로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부릅니다.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는 완전히 창조적인 영역이거든요. 정말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고객이 정말로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을 딱 집어가지고 제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은 정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AI를 통해서 뽑아낼 수 없는, 정말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고객의 가치가 열릴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감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론 머스크가 의사의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법 쪽에도 굉장히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 회계사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서요. AI 시대의 회계사의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회계 분야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요새 화이트 칼라 지식 노동자 중에서도 이 탑급에 계신 분들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는 해봤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회계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정말 위협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AI는 회계에 대한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뭐가 기회고 뭐가 위협인지를 알려면 회계사의 업무가 정확히 뭐가 있는지 알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제가 회계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회계 업무가 어떤 식으로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계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회계 정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면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제 회계 정보를 만들어서 저희 다트에 공시도 하고요. 그럼 이제 회사 내에 회계팀 또는 이제 재무 라인에서 회계 정보를 만듭니다. 보통 얘기하는 회계사라고 하면은요, 이제 통상 공인회계사를 얘기하는데 공인회계사는 회계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는 만들어진 회계 정보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회계 감사를 해서 이게 회계 기준에 적정한지,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쉽게 말하면 감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업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제 AI가 회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표 입력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야근하고 식사하시면 이제 법인카드에 끊고 그 다음에 입력하셔야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표 입력. 그 다음에 증빙을 분류합니다. 나중에 외부에서 온 세금계산서와 실제 돈 나간 걸 확인하는 작업. 기초적인 세무회계 질의응답 같은 거는요, 상당히 루틴합니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현재도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AI가 들어오면 훨씬 더 자동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형화되어 있는 업무들은요, 앞으로 AI가 되면 제일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회계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으로 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그만한 어떤 가게를 하시는 분들 다 사업자시고 사장님이시잖아요. 거기 회계 직원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제가 전표를 다 넘겨주면 거기서 재무제표도 만들어주고요. 회계 세무 신고도 해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 세무사 썼어 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 하는 거군요. 그게 생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AI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아웃소싱하고 할 수 있는 업무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 대체가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회계 감사를 진행하는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만들어놓은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적정한지 회계 감사 기준에 따라 그걸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형화된 업무와 굉장히 고차원적인 업무로 나눠집니다. 정형화된 거는 예를 들자면 저는 회계사 합격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96년도에 합격했는데요. 진짜 옛날이죠. 그 당시에 표 수불 테스트가 돼가지고요. 어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나가면은 은행에서 어음 용지를 발급받아서 저희가 어음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어음 하나만 없어져도 거기 얼마가 적혀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막내 회계사들이 하는 일은 그 어음을 실제로 나간 걸 증빙을 다 대사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이거 대조하고 있는 대조하는 거예요? 거죠. 그게 이제 증빙 대조인데요. 그런 일을 저는 사실 90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전자로 다 돼 있어서 전산으로 자동으로 맞추거든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었던 회계 감사 업무들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자동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AI가 등장하면서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를 주면은 좀 더 비정형적인 분석까지도 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예전에 자동화가 안 되던 영역도 저 작용화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전에는 또 샘플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샘플 뽑아보고 몇 개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샘플링을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수가 가능합니다. 전수하는데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데이터를 보는데 10분도 안 걸리니까요. 그만큼 데이터 분석의 테크놀로지 발달해 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AI가 들어오면서 이게 훨씬 더 빨라지니까 정형화된 업무는 빨리 대체가 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온 업무들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거기서 빨간색, 초록색으로 나왔어. 자, 빨간색이면 다 문제 있는 거야? 초록색이면 괜찮은 거야?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냐면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더 발전되면은 AI가 일정 부분에 아주 기초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판단은 인간 회계사의 역할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슨 회계 법인 이렇게 끝나는 데들은 감사의 업무를 주로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CFO 들어가시거나 재무팀 같은 데 팀장으로 가시거나 요거 조금 자리가 줄어들겠네요. 아니죠. CFO 간 건 사실 최상단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요. 재무제표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효율화 되는 거죠. 근데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CEO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주주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회계 레귤레이션이 맞는지 적절한 회계 처리인지는 또 감독 당국하고 그러니까 이 업무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전에는 이제 주니어들이 시키는 대로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만드는 작업은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손발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서 올려서 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 피라미드 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똑똑한 CFO나 팀장들이 오더를 하면 예전엔 그 오더를 수행하기 위해서 4명, 5명의 팀원이 필요했다면은 이제는 그 오더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하는 거죠. 근데 AI는 잠도 안 자고요. 월급도 많이 안 받고 컴플레인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빨리 결과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간 회계 담당자를 쓸 이유가 별로 없겠죠. 대신 정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 정보를 보고 해석하고 그걸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의 업무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보고서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보고 열심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각도의 보고서 한 10개쯤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10개를 보고 그 10개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해서 그걸 제가 이해관계자들 또는 의사결정자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업무 자체는 병목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새 판단도 AI가 다 해주는데 그걸 꼭 사람이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그랬을 때 문제는 과연 AI가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편향된 데이터도 학습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AI는 어떻게 책임을 지지? 인간은 벌금을 물리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데 AI가 사고 내면은 그래 넌 영구 삭제야. 아니면 너는 한 달간 다운로드 금지야. 뭐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윤리적인 판단과 종합적인 맥락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인간회계사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정형화된 일을 하시는 분이랑 비정형화된 일을 하시는 분이 회계법인에서는 그 둘 간의 비율이 좀 어느 정도예요? 잘라서 얘기하기 힘듭니다만은 현재는 아무래도 정형적인 일이 더 많죠. 의사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1년차, 2년차들이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회계사도 비슷합니다. 1년차 때는 어떤 계정을 담당하고 2년차 때는 어떤 과정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단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을 이제 하면서 어깨 너머로 선배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경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기도 배우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은 한 4, 5년차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정형화된 거 말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그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리스크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분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빼고 정형화된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어깨 너머에서 배워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거는 AI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상태고 리스크가 있는 거는 결국 사람이 계속 하게 될 거다. 비정형적인 일을 할 사람이 이제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은 바뀔 수는 있겠네요, 미래에. 제 생각에는 주니어들 업무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시니어들 업무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전자계산기 쓰다가 엑셀이 나온 게 90년대 후반에 완전히 신세계였거든요. 숫자만 넣으니까 다 계산도 해주고 엑셀이 나오니까 이제 일이 많이 줄 거야. 근데 아시죠? 이미 우리가 엑셀 30년 써봤기 때문에 엑셀이 나와서 절대 일이 줄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엑셀이 되니까 더 많은 분석을 하고 더 많은 계산을 하다 보니 더 많은 판단이 필요해졌고요. 그러면
주니어가 할 일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는 세 가지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계 감사, 두 번째는 세무 자문, 세 번째는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경영 자문. 이 중에서 제가 아까 회계 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늘어난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놓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남의 돈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계가 발전을 했고 남의 돈을 쓰면 항상 그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 감사를 하는 제도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등장한 겁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이 발전하다 보니 이제 회계 정보가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이제 자리 잡은 것이고요. 일종의 인프라죠. 회계 감사하다가 뭘로 넘어갔냐면요 세무자문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재무제표에서 만들어 놓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세금을 얼마나 낼 건지를 세무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계도 잘 아니까 세무도 잘할 수 있네 하면서 세무자문과 관련된 영역을 이제 회계사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회사의 장부를 바라보고 이익을 측정하고 매출을 측정하고 원가를 측정하다 보니까 원가를 줄일 수도 있겠네. 원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회계사가 제일 잘하네. 그래서 원가를 줄이는 컨설팅 하면서 이런 컨설팅이 회계사 영역으로 또 포함됩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또 계속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합병을 하면서 배당을 어떻게 줄 건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할 건지 M&A가 또 회계사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거기다 심지어 대형 회계법인 한 군데서 IT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회계사긴 하지만 회계나 재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Financial Cost Management라고 하는데 FCM 영역의 컨설팅은 IT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회계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 시스템도 설계해드리고 관리의 영역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도 회계사들이 하는 영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큰 회계법인들은요, 회계 감사보다 경영자문이나 세무자문의 영역이 더 큽니다. 매출에서. AI가 도입되면 이 세 개의 각각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회계 감사는 국제 회계 감사 기준이라는 걸 준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계사가 업무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건 대부분 사람이 하는 걸 전제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AI가 도입이 되더라도 국제 회계 감사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은 이걸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업무를 그건 내가 안 하고 AI 시켰어 라고 했는데 감사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너 왜 감사 기준 지키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AI가 더 잘하는데요. 규정은 아니잖아. 이럴 수 있거든요. 기술이 제도화 되려면은요. 합의 제도가 필요한데 AI가 거짓말하면 자책임은 누가 질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얘기를 못하면 제도를 바꾸기 어렵죠. 그래서 제 생각엔 기술의 진보의 속도에 보다는 아마 제도화되는 속도는 좀 느려질 거다. 그다음에 세무자본도 저희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정산하고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홈택스 볼 때마다 회계사와 세무사의 이 신고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점점 더 해가 갈수록 좀 간소화되더라고요. 간소화되고 정부에서 다 계산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런 영역은 상당히 빨리 대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인 리스크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신고에 대한 서포트니까. 그래서 세무자문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자문은 너무 비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고객마다 사무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M&A, 똑같은 IT 컨설팅, 똑같은 어떤 회계제도 설계하더라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한 20, 30%는 우리 회사 고유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AI가 대체하는 느낌은 아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세무자문과 회계감사의 일정 영역은 오히려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도에서 얼마나 받아주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영자문 쪽은 인간이 계속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세무자문이랑 회계감사 쪽은 회계감사는 금방 될 것 같지만 합의 때문에 좀 저항이 있을 것 같고 제도화 시도가 있을 거고요. 제도화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세무자문은 조금 더 빨리 AI가 대체할 수 있고 분야마다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전 다 달리 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AI가 생산성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가 더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명이 예전에 3명이 하던 일을 이제 한 명이 할 수 있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감사와 세무자문은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감사라고 하는 건 정해진 틀 안에서 돌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영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무자문이나 경영 컨설팅 쪽은 제가 보기에는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내가 신고를 대행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이런 정도는 자동화가 빨리 되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고객한테 당신한테 최적화된 텍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계시는 PB 선생님들 중에서 세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들 상대하는데 갖고 있는 문제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적화할 것인지는 AI한테 내 정보를 다 놓고 자 네가 최적화해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가진 또 니즈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회에 기부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 케어하는 건 사람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영 컨설팅 쪽은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AI가 이제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AI의 가장 큰 문제가 편향성과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서비스도 하냐면요. 우리 회사가 쓰는 AI가 정말 편향되지 않고 바이어스가 없고 그다음에 믿을만 한지에 대한 어슈런스, 다시 인증하는 작업도 회계법인이 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잘못된 로직이나 잘못된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AI를 기반으로 하면 되게 회사 입장에서 큰 리스크잖아요. 그 우리 알고리즘 괜찮은가? 일단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회계법인이 우리 회계 잘 알고 우리 컨설팅도 알고 있고 AI도 잘 알아. 그래서 오히려 AI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예를 들어 회계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AI가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회계사들만큼 회사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직종이 없습니다. 회계법인에 입사하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가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건 그 회사의 전체 시스템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거든요. AI가 회사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AI가 발생시키는 다양한 문제도 생길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AI를 도입하면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 컨설팅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I를 도입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라는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프로 공인회계사들이 나는 그냥 감사만 할 거야. 나는 뭐 그냥 세무의 기본적인 신고 업무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협일 것 같고요. AI를 활용해서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컨설팅 영역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주니어, 시니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니어는 그런 반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게 좀 문제네요. 이건 꼭 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의사도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인간 주니어 회계사가 해야 될 일을 AI가 해버리면 주니어를 뽑을 이유가 없고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주니어들도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그 상황이 10년만 지속이 되면 이제는 시니어가 없어져요. 20년 지나면 경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지금 사실 놓인 숙제거든요.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좀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wC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전통적인 회계사 육성 모델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들이 어떤 계정을 좀 늘려가고 뭐 4년차, 5년차 되면서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매니저가 되고 파트너가 되고 이걸 떠나서 특히 1년차에서 한 3, 4년차 가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교육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1년차 업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을 통해서 4년차 업무를 할 수 있게. 1, 2, 3차는 어차피 AI가 하니까 AI가 하는 업무는 내가 이해하고 그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4년차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을 지금 이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과연 인간의 경험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AI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3년, 4년 동안 반복적인 일을 하고 정형화된 일을 하면서 쌓였던 그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서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겠냐 생각해 보면은 저는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엑셀이나 계산기를 쓰긴 하지만 내가 그 원리를 체득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이 나와서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과거에 3, 4년 하던 거를 뭐 6개월, 1년 안에 하게 만들 거냐는 거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다면 연차가 내려오는 거죠. 2년차, 3년차부터 예전에 4, 5년차들이 했던 일을 하면서 AI와 더불어가는 이런 상황이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이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시니어 회계사가 그 밑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신뢰라는 게 있으니까 이 친구가 해오는 작업들은 내가 온전히 믿고 여기서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는 걸 할 텐데 AI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서 AI의 가장 큰 문제는 블랙박스거든요. 인풋을 해서 아웃풋이 나와요. 근데 왜 나왔는지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온 정보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는 투자자와 경영자 간의
소위 이제 정보비 대칭,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돈을 준 사람은 항상 내 돈이 잘 쓰이고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돈을 받은 사람은 난 잘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공인회계사가 외부 감사라는 걸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AI가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냐? 사람들이 AI 회계사, AI 판사, AI 의사라고 하는데 글쎄요. 내가 만약에 아픈데 자료를 다 주고 AI가 위암이야, 위암 수술해야 돼라고 했을 때 AI가 얘기하기가 맞겠지. 라고 나 오늘 수술해 주세요. 그게 가능할까? 그게 어느 순간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그 정도 신뢰가 없잖아요. 그 신뢰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이제 대체가 가능해지거든요. 공인회계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고 굉장히 이제 높은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인재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할 때는 시니어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도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내가 요 정도 업무를 시키면은 얘는 몇 시간 안에 할 거야. 라는 게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런 신뢰감이 있는데, 자, 만약에 제가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나가서 자, 이제 데이터를 파일로 받아서 다 올리고 프롬프트를 주는 거겠죠? 야, 뭐 해봐. 라고 했을 때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주니어가 해온 거는 제가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해왔던 업무들을 제가 되짚어가고 저도 경험이 있으니 어느 포인트가 굉장히 실수가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그 포인트 위주로 보고 저희가 리뷰 노트라는 걸 써줍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보세요. 요건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리뷰 노트가 다 클리어가 되면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AI한테 리뷰노트 써줄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검증된 AI가 있다면 회계 감사 요구로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상당하게 검증된 쓴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상용 AI를 쓴다면 아무래도 그 신뢰감을 갖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석을 가리거나 하는 거를 예전에 주니어 한 3명이 할 일을 1명이 일을 하면서 AI와 함께 성장하고 좀 이런 그럴 그림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AI를 안 썼으니까 AI가 만들어 놓은 블랙박스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나온 블랙박스를 우리가 인간 회계사가 결과를 보고 블랙박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맞게 나오는지를 또 검증해야 될 거거든요. 그게 다시는 이제 회계사의 기본이거든요. 경영자가 얘기했으니까 뭐 훌륭하신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다 맞겠죠. 이거 아니고요.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어떤 유인, 다른 이유로 이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없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적인 관점에서 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사고하고 검증하도록 훈련받거든요. 제가 보기에 AI가 뭔가 정보를 냈을 때도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 시니어는 엄청 유리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니어도 분명히 AI한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쪽은 아예 못 건드리는 역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시니어 쪽은 좀 어떻게 나뉘나요? 시니어도 시니어 나름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데이터 만드는 작업 다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AI가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작업, 어떤 전문가적 회의주의에 입각해서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은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의 영역 앞에 뭐가 있냐면은 소위 영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업계 용어로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부릅니다.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는 완전히 창조적인 영역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고객한테 설득을 해서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있고 나한테 예를 들어 1억을 주면 넌 10억 원의 가치가 있어 라는 걸 고객한테 설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속된 말로 찍새와 딱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방송 용어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찍새와 딱새 중에 누가 더 부가가치가 높으냐 생각해보면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이 찍새의 영역이 훨씬 더 높은 어떤 부가치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정말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고객이 정말로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을 딱 집어가지고 제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은 정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 찜찜하고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와서 너의 불편함을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딱 그 펀치라인을 날렸을 때 바로 지갑이 열리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찾아서 걔를 세부 업무 영역을 쪼개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뭔가 결과를 내는 작업은 에이전틱 AI들이 나눠서 빠른 속도로 저렴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1조짜리 지금 투자를 하시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10억을 주시면은 1조를 가지고 1조 2천억이 아니라 1조 5천억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고객 입장에서는 10억 주고 3천억 더 벌 수 있는데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도 AI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AI를 통해서 뽑아낼 수 없는 정말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고객의 가치가 열릴 거거든요. 결국에는 AI를 활용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수준, 그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한 성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결국 사람이 AI를 통해서 만들어내서 사람한테 신뢰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도와주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가치를 못 만들어내면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 상태도 거의 10년, 20년이 간다. 그럼 상당 부분 아마 산업이 붕괴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쭉 한번 이 역할이랑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주니어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고 PwC 같은 데는 이미 좀 바뀌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칼럼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정부의 이 회계사 수급 정책도 조금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현안이죠. 현재 예를 들어서 1,200명을 뽑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수습 기간을 못 구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2019년도에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제도 증가가 확 올라갔습니다. 한 2, 3년 사이에.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예, 그건 제도 변화입니다. 그 당시엔 800명 뽑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900명, 1000명, 1200명, 1250명까지 확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800에서 1250명은요. 거의 50%가 늘어난 겁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렇게 단층이 올라가듯이 쭉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하고 사실 연동되어 있거든요. 기업이 많아져야지 회계사들이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지금 1%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장하지 않는 사회거든요. 그만큼 회계사들도 별로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할 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숫자를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원래 한 800명 정도가 적정 숫자였는데 사람을 한번 뽑기 시작하면 줄일 수 없거든요. 그게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이 미지정 사태가 나온 거고요. AI와 관련된 건 사실 최근의 이슈거든요. AI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비는 거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감사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그런데 회계 감사 기준은 여전히 사람이 해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보조적인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써볼까? 옛날에는 이거 2시간 걸렸는데 이제 1시간이면 할 수 있네. 뭐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고요. 절차는 다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에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발생하는 이 회계사 과수급, 과공급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회계사 수급을 잘못 예측해서 발생한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분명히 이제 AI 때문에 회계사 수요가 줄어들 게 명확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명이 산 일을 1명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제 수급 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회계사 많이 뽑아놓고 경쟁시키면 좋은 거 아니야? 가격 내려가고 경쟁시키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의사도 많이 뽑고 변호사도 많이 뽑아야 된다. 일견 맞는 말씀인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법률 자문을 하잖아요. 그거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문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옛날에는 변호사 비용이 비싸서 변호사를 못 썼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업무도 변호사 비용이 떨어졌으니까 변호사를 쓸 수 있어. 이거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회계사는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은 회계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돈 내는 사람과 정보를 쓰는 사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께서 다트에서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다운받는다고 해서 돈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감사를 받기 위해서 돈을 낸단 말이에요.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재라는 거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배타적이지 않아야 하고요. 경합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회계 감사의 가격이라든지 시간을 사실 정보 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AI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회계 법인들의 속내는 어때요? 회계 법인은요, 제가 보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먼저 회계 법인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도 통제하기 힘들거든요. 통제하기 힘들고 돈 많이 드는 회계사 안 쓰고 AI가 해주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인풋 기반의, 즉 투입 시간 기반의 프라이싱을 했지 않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예전에는 10명이 나와서 하던 일을 이제 3명이 나와서 하는데 가격을 좀 깎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AI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거 쳐주셔야죠. 라고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고객들한테 잘 먹힐 거냐?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뿌띠그 이런 데서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공장에서 찍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같은 가격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지. 과거에 했던 거 똑같은 거 하면서 내가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졌는데 똑같은 가격 주세요는 제가 고객이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1차원적으로는 당장 좀 잘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어이쿠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내 발등 찍겠네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적은 인력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냐는 거죠. 회계감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회계감사 보고서라는 건 딱 정해져 있고 도장 찍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는 도장값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고객들이 도장값을 여기까지는 들어간 시간을 만큼 다 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야, 너 도장 찍는데 이게 대부분 AI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도장의 가치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들어간 시간과 노력의 가치. 두 번째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는 가치가 있어요. 이 후자의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도가 강화되고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이 후자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전자의 가치는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객들한테 설명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경쟁 구조잖아요. 저희가 여러 개의 회계법인한테 뭐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감사를 주니까 그럼 어떤 회계법인이 우리 AI 쓰기 때문에 작년에 5억이었는데 우리 올해 3억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딴 데는 우리는 AI 안 써서 사람 써야 되니까 5억 주세요. 경쟁이 당연히 3억으로 가겠죠. 그러면 다른 데도 3억으로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경쟁의 힘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회계법인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회계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기회의 물살을 타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학생들이. 교수님, 저는 회계는 잘하는데요. IT는 몰라요. AI는 몰라요. 저 괜찮아요? 살아남을 수 있나요? 그러면 회계도 잘 알고 AI도 잘 알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요즘에는 너 회계만 알아서는 안 돼. AI도 잘 알아야 돼. 최근에 있었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3일회계법인, 우리나라 제일 큰 데잖아요. 3일회계법인에서 디지털 인재 전용으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작년에. 그건 뭐냐면 학벌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요. 블라인드로 코딩 테스트를 했습니다. 코딩 문제 쫙 주고 풀어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15명 정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 중에서. 예. 회계사인데 학교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T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앞으로는 회계사가 회계만 잘한다. 너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AI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그 AI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프롬프트 잘 넣고 이런 게 아니고요. AI의 기본 원리. AI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AI를 트레이닝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AI 트레이닝 시키려면 그것도 제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에 제가 보기에는 경험과 지식이 이제 회계 말고도 필요해질 거다. 그래서 회계사의 스킬셋 자체가 단순히 이제 회계나 세무 지식뿐만 아니라 AI에 관련 지식이 같이 포함되는. 다만 AI만 알고 회계 몰라도 되냐? 아니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취업하기 전에 요새 학생들이 커말이라고 하죠. 컴퓨터 활용 자격. 거기 보면 주로 엑셀과 파워포인트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들어가자마자 회사에서 제일 주니어들이 엑셀 작업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엑셀 대신에 AI 작업을 제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이제 다 알아야 하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당연히 회계사도 알고 의사도 알아야 되는 이런 자격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AI 전문가로서 또는 회계를 잘 사용하는 AI 전문가가 쓰고 있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AI 지식이 필요할 거고요. 이제 고도에서 두 가지 지식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드 스킬은 내가 어떤 내용을 많이 한다. 회계를 잘한다. 그 다음에 내가 엑셀을 잘 쓴다. AI를 잘한다. 이건 하드 스킬이거든요. 하드 스킬 관련된 부분은 AI가 상당 부분 그걸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AI가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객한테 어떻게 설득할 건지, 고객한테 어떻게 신뢰를 줄 건지, 고객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이건 굉장히 인간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AI가 당분간 대체를 못 해줄 거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은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정말 복잡다단하고 미묘하잖아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도 되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 인간과 인간의 감정을 AI가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 인간의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질문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보고서를 쓸 때 what, why, how의 순서로 씁니다. 무엇을 할 건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로 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디테일한 측면에서 how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노하우죠. what은 보통 고객이 what을 결정하고 나면 why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how가 중요한데 제가 대학에 와서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how보다 why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왜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AI가 도입되면 이 what, why, how 이 프로세스 중에서
하우 부분을 상당히 AI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뭘 할지 결정이 되고 왜 할지만 생각이 되면 나머지 작업들은 에이전트 AI 시키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 가지? 그건 저의 선호가 반영돼 있잖아. 파리를 갈까? 런던을 갈까? 그 다음에 왜 가지? 나 쉬러 가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미술 보러 가는 거야? 그걸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 놓고 AI한테 야, 나 파리에 일주일간 음악 미술 여행 가고 싶어. 계획 짜봐. 그러면 쫙 해가지고 예약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what, why, how 중에서 사실 how는 상당 부분 지금 AI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행을 꼭 가야 되나? 나에 있어서 여행이 정말 중요한가? 두 번째, 여행을 왜 가야 되지 내가? 이 부분은 결국 인간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블럼 솔빙 과정이 what, why, how도 가는데 상대적으로 why가 더 중요해진다. 무엇을 왜 해야 되든지 그것만 알면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된다면 나머지는 AI가 상당 부분 대체해 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일은 앞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제가 현업에 있는 회계사고 그 회계사 할 날이 20년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난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나 회계만 잘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진 않겠죠. AI를 먼저 받아들이신 분이 AI를 늦게 받아들이신 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여서 먼저 우리가 앞서가자. 그러면은 나는 회계는 잘 아니까 AI를 빨리 스터디를 해서 회계의 지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하드 스킬 관련된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의 영역은 더 줄어든다. 그러면은 소프트 스킬.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언맷 니즈를 좀 더 잘 발견할 수 있는지, 그분들과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서 고객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정의했을 때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물어보는 거죠. 어떤 문제를 정의했어? 그럼 what이거든요, 그게. 자, 왜 해야 돼요? 이게 왜 나한테 중요합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고 고객이 왜 그런지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AI들하고 같이 빠르게 비용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전달하시면 된다. 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나는 회계도 정말 잘하고 하드 스킬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위협을 느끼실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조금 더 예전보다는 다시 출발선에서 다시 출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단련시키고 빨리 받아들이고 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AI가 회계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위기와 기회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수급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문제는 우리가 AI 핑계를 대고 있지만 아직은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AI가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중간중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